오늘은 미래에셋대우 위원이신 이광수 위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도 참 오랜만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다루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노하우, 정보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는 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은 뭐 글로벌 시대고 미국의 영향을 한국 부동산도 많이 받으니까요. 일단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그 주택시장 가격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서브프라임 이후로 부동산 시장도 공조화가 정도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 한국도 오르고 유럽도 오르고 반대로 이제 조정을 받으면 조정받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거시적으로 크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 미국의 주택시장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아주 특징적인 변화는 미국의 그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무슨 의미죠? 막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매물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 팔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수치로 보니까 50% 이상 감소했더라고요. 엄청난 수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주 이해가 되는데요. 갑자기 이게 일종의 팬데믹이니까 갑자기 나온 위기니까 제가 굳이 지금 막 집을 팔 이유는 없는 거죠. 살 사람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면에는 살 사람도 없고 그리고 팔 사람도 팔 마음이 없다라는 게 이게 특징적으로 이런 지표에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4월 중간 가격, 그러니까 메디안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3월 대비해서 한 6%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미국의 주택이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죄송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은 좀 일어나는데 일단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또 하나 재미난 건 이제 동반해서 거래량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거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미국 시장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그 실물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일시적으로는 자산의 버블이지만 결국은 그 거품이 꺼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글쎄요, 그 말씀하신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동안 오른 게 버블이냐, 여기에 대한 개념 규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게 버블이었다면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수 있고요. 반면에 버블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거였다면 이런 위기가 와도 크게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거나 출렁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주 공간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돈의 가치, 금리를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일단 과연 버블이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향후 가격 전망을 좀 해야겠죠. 네. 그럼 어떻게 위원님은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버블이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상적인 상승이었다고 보시나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호주예요. 왜냐하면 캐나다와 호주는 그 자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와서 워낙 살기 좋은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이민자들이나 교육 수요들이 오르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런 지역의 공통된 특징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자기의 내부적인 자체적인 힘으로 주택 가격이 오른 지역 말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라든지 일시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라고 하는 일종의 투자나 투기 수요가 크게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거래량이 감소해요. 가격이 오르면서. 그건 뭐냐면 이따도 이제 좀 우리가 자세하게 논의할 좀 필요가 있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네. 아니면 공급이 감소하거나. 그렇죠. 예. 근데 가격이 오른 것만 봐서는 둘 중에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잖아요. 그럼 둘 중에 구별을 낼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동반하여 증가했다면 수요가 상승한 거죠. 네. 수요가 증가한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반면에 가격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떨어진 거는 감소한 거는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네. 근데 항상 가격의 버블을 만드는 건 공급이 감소해서 오를 때예요. 쉽게 말해서 제품의 가격이 있는데 갑자기 확 오른 이유는 공급을 감소시키고 공급자들이 담합하거나 이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런 지역의 공통점이 다주택자 많이 증가했고 또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동반하여 감소하더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서울의 집이 그런 2018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런 동일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서울의 집값도 버블이 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2018년 이후 가격의 상승률이. 그러면 그 가격은 이런 어떤 변동성, 리스크가 올 때 쉽게 빠질 수 있다. 뭐 1, 2개월 만에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강남의 재건축의 아파트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버블이 낀 지역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가격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글로벌 상황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별 큰 변화, 큰 어떤 요동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주택시장 가격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버블이 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는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눈치만 보는? 그렇죠. 매물은 감소하고 거래량은 급격하게 위축되고 한국도 4월 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요는 급감하고 있고 매물은 잘 안 내놓고 그러니까 가격 하락세가 조금씩은 보여지고 있는데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동일하게 움직일 텐데 이런 시기를 좀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냐면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매물을 막 내놓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제는 매물을 점차적으로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가격 하락폭이 나올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특히 서울 지역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로 가격이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2월, 3월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또 기대했던 거는 지난번처럼 어떤 금융이 확 무너지면서 이 부동산 가격도 확 빠지지 않을까. 그럼 그때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금융시장도 확 단기간 내에 반등을 해버리고 부동산은 그냥 어정쩡하게 그 상태로 가고. 그래서 좀 당황한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쨌건 실물 경기로만 보면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향후에 금융시장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부동산도 움직일까요? 아니면 금융시장은 그래도 이대로 간다 해도 부동산 시장만 따로 뭔가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부동산 시장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들, 실물 경제의 반응이 되게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때도 2007년도 4월부터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주식시장은 2008년도에 크게 하락하거든요. 근데 집값은 2009년도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서서히 와요. 주택시장.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좀 이렇게 주식처럼 갑자기 확 빠졌다가 확 오르고 막 이런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기하고 연동된다.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향후로 실업자가 증가하거나 경기가 안 좋고 수출이 한국이 감소하고 이러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안 좋을 수 있죠. 그런 신호를 저희 어디에서 받으냐면 부동산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처럼 급격하게 움직이는 상품이 하나 있어요. 아, 뭐죠? 그게 리츠라는 겁니다. 아, 리츠요. 네. 리츠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주가처럼 막 움직이죠. 근데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은 전부 다 지금 한 30%, 40%, 50%씩 빠져 있어요. 아, 이번에 다시 반등은 안 됐나요? 못했습니다. 아. 왜냐면 경기하고 연동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미국의 주식은 일종의 금리도 낮춰주고 경기 부양한다고 막 하면은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급격하게 또 반등도 되고 심리가 적용되지만 실제로 부동산은 실물 경제하고 연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실제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런 시그널 신호가 나오고 있는 지금 실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부동산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실물 부동산은 안 팔고 버텨서 가격 조정이 안 일어나는 거죠. 서서히 팔기 시작할 거잖아요. 못 버티고. 그러면 시차가 나타나면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일단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일부 아파트는 호가 대비해서 한 15%에서 뭐 많이는 20% 정도 빠졌는데요. 네. 그러면서 일부 또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봐봐 부동산 안전자산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부동산의 시차 그리고 부동산의 경기 반영하는 걸 속도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 좀 부동산을 좀 길게 보시고 좀 다르게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보실 측면이 좀 있죠. 네. 네. 아, 그렇다면 이제 그 어떤 코로나가 됐든 또 코로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뭐 전 세계 부채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아주 요동을 쳤지만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지만 부동산은 가만히 있었죠. 그러나 금융이 회복된다 해도 실물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면 이 부동산은 서서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이클이 늦게 반영되고요. 그리고 이 경기하고 시차가 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주식은 대신 반대죠. 주식은 경기보다 훨씬 더 미리 반영되고, 네. 먼저 반영하고, 그런 차이를 벌이지만 반대로 부동산은 경기보다 늦게 반영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지금 시점이 그 주택을 신규 수요자들이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가 조금씩 위축되고 글로벌하게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실제로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지금 집을 사실 필요는 없죠. 대신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보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올 수가 있다. 저는 사실은 무주택자분들한테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무주택자분들이 좋은 시기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경기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실제 변화 그리고 지금은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좀 보시면서 여유를 가지시고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주식은 막 오를 것 같으면 바로 사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팔 타이밍이 빠른데. 네, 바로 팔 수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괜찮아? 그러면 지금 샀다가 안 좋아? 그러면 오후에 뭐 팔 수도 있고 뭐 분으로도 결정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부동산은 절대 그렇게 못 하고요. 또 실거주자라든지 뭐 1주택자 입장에서는 거의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집을 7년에서 8년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 너무 주택시장이 막 투기화 돼 있어서 마치 주식처럼 하려고 하세요. 갑자기 뭐 조금 빠지면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러니까요. 조바심이 있고.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상승세가 멈춰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 순간이 바로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그쵸.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계속 사면 어쨌든 올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망설이다가 지금 못 샀거든요. 네. 그 원망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너 때문에 못 샀다. 뭐 아니면 부부싸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마치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그리고 그래 그때 와이프가 아내가 사라고 했을 때 사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와이프 말은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따라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그때 남편이 사자고 했을 때 사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때문에 지금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의사결정하면 못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동안도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생각을. 네. 나의 생각과 이런 조급한 마음 그리고 의사결정의 방법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한 것들을 그렇게 해서 바꾼다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난 지금 반대로 할 거야가 아니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왜 고민하고 왜 안 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그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매수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나중에 이게 좋아졌을 때 살만한 집이나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찾아보는, 그렇죠. 공부하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본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고요. 본인과 가게,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좋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뭐 코로나19 이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막 실업자 엄청 증가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좀 예외지만 글로벌하게 그런 상황이 이해하고 있는데 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유를 갖고 고민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주로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이제 메타인지인데요. 뭐냐면 투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능력이죠. 그래서 나의 약점이 뭔지,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산 확보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서 추후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겠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참 자기 약점을 자기가 알기는 쉽지 않죠. 근데 네.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기는 쉽지 않은데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려주죠. 근데 보통 그러면 잘 안 들으시죠. 그렇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양쪽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쪽의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이렇게 중립적인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기회가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려면 뭔가 징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좀 이때는 살만한 타임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징조는 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집 마련 투자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면 오르는 집?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항상 있어 보여요. 저는 what보다 when이 중요해 보여요. 예. 여러분 주식으로 말하면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런데 주식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언제 사느냐가 중요해요. 얼마에 사냐? 그렇죠. 언제. 여러분 부동산 좋은데 다 아시잖아요. 거기 직주근저 뭐 교통망 뚫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만 관심 갖고 다 조회해보면 그 지역 분석을 다 해요.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내가 이거를 언제 어느 가격에 사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고민할 거는 뭐냐면 when이라는 거예요. 언제라는 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야 그걸 누가 몰라 언제 싸게 사는 거 다 알지 근데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알려드릴게요. 네, 언제 사는 거냐면
가격이 빠질 때 사야죠. 아, 그렇죠. 네. 돌 돌 날라오겠는데요. 날라오는데 자, 근데 거래 가격이 빠지는데 얼마큼 빠져야 되느냐를 또 질문하시겠죠. 아, 얼마 정도 빠져야 되냐? 지금 시세에서.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20% 빠져도 바닥일 수 있고요. 10% 빠져도 바닥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식시장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미국의 다우지수가 한 30% 빠졌을 때 약간 부정적인 그런 애널리스트나 시장의 참여자들이 서프라임 때는 50% 빠졌어. 좀 더 빠져야 돼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30% 빠지자마자 바로 반등했습니다. 즉 우리가 정도를 한정하는 순간, 비교하는 순간 바닥을 잡을 수 없어요. 대신 가격이 빠질 때 변화를 읽으셔야 되는데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가 바닥입니다. 아, 그럼 그 거래량이라는 거는 그 전국인가요?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보는 거죠. 아, 양쪽 다. 흐름을. 예, 예. 그래서 제가 살고 싶은 집을, 사고 싶은 집을 고르시고 그 지역의 거래량 보시고 전국의 거래량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이 오른다는 얘기는 시장에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아, 파는 사람이 나온다 이거군요. 파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때가 뭐든지 사기 제일 좋은 시점입니다. 네.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때. 그래서 그런 변곡점이 생겨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러면 그 거래량이라는 게 지난달 혹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난달 전달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느 달에 비해서 거래량이 얼만큼 늘었을 때, 뭐 조금 늘은 거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야 그걸 좀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월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동시에 늘어나는 수치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좀 추세적인, 뭐 갑자기 한 주, 2주, 2주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동반해서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거래량이 늘면서 오히려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런 시점에 부동산에 가보시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살 사람이 없어. 매물은 많은데. 아, 예, 예.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시점은 항상 왔었습니다. 네.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반면에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도 지금처럼 같이 빠지고 있어요. 네. 이때는 아직 먼 거죠. 아직 그 파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네. 대신 수요만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도 감소하고 가격도 감소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의 메커니즘인데요.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사실은 무시하고 잘 보지 않죠. 반대로 보세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건 매물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일종의 셀러스 마켓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이 우위예요. 네. 작년 말에 아파트를 보러 가면 집주인이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유, 뭐, 안 사도 돼요. 안 봐도 되고. 안 보고 샀어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시장의 고점을 알리는 신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투자나 아니면 이런 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시다면, 그리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크시다면,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시점이 왔다 치고요. 그래도 이제 뭐 미래 향후 정말 많은 상승을 기대하면서 어쨌든 사는 거니까 지금도 편리해야 되지만 위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좀 유망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유망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다 달라요, 개인별로. 그래서 이거를 얘기 드리기는 되게 힘들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이게 경고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경고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부동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지역이 좋다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아니
괜찮은 이유를 들어보면은 그럴듯한데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요. 그런 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이미 자기가 거기에 살아요. 그리고 다 이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그렇죠. 좋은 곳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투자에서 격언 중에 뭐냐면 사장님만 알아. 이거 고급 정보야. 주식도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들 다 사기꾼이 이러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위치를 알려주거나 이런 좋은 지역을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단어랑인데 그리고 또 하나 검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지, 학군, 직주근접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정의는 뭐예요? 여기에서 100m? 1km? 제가 여기 오늘 방송하러 오는데요. 여기에서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역세권이라고 얘기할 테죠. 그렇죠. 예. 근데 누구는 아닐 거예요. 가치의 변동이 일어나는 건 절대 투자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학군이 좋다.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가 이런 어떤 수도권에 있으면 그 지역의 집값이 오릅니다. 네. 근데 강남에 혁신학교가 생기잖아요. 집값 떨어져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학군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네?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수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망이 뚫린다, 뭐 GTX가 생긴다. GTX가 생긴다는 거 누가 다 아는 사실.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입지, 위치 이런 것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변화를 읽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이건 내 집 마련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무리하지 않고 집을 사기 위해서 결국엔 내 집을 살 때도 집값이 올라야 좋을 거잖아요. 내 집에 사는데 집값이 계속 빠지면 사실 그렇죠. 좋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일하게 검증이 된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우리나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006년부터 신고가 돼요. 그 전에는 막 맨날 다운 계약서 맺고 막 세금 덜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실거래가가 신고된 지가 2006년부터거든요. 아, 네. 그래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를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통계적으로.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집이 많이 오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연 학군이었을까, 뭐 교통망이었을까, 뭐 개발 호재였을까. 그런데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많이 빠진 곳이 많이 오릅니다. 역시 그 가격이 낮은 곳이. 네.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집니다. 지금 6억 뭐 밑에 이 아파트들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많이 못 올라서. 그러면 그거는 버블이 아닌가요? 그 자체의 어떤 가치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왜 빠집니까? 많이 올라서. 네. 이게 유일하게 저희가 유추해낼 수 있는 통계적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오면 많이 빠진 아파트를 사세요. 그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많이 빠진 거예요? 고점이죠. 고점 대비. 네. 많이 빠진 아파트를 사세요. 비율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그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금 여력이 충분해. 그래서 나는 비율이 중요해. 뭐 이렇게 하면 비율을 보시고 아니면 가격 하락폭이 얼마나. 근데 두 개가 다 공통이긴 합니다. 비율이 클수록 가격 그렇죠. 절대량도 클 거잖아요. 네. 뭐 한 30% 빠졌다, 20% 빠졌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런 변곡점이 항상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렇게 뭐 집을 사러 가시면 사장님, 사모님 이 집은요 덜 빠졌어. 안전자산이야. 그 좋은 말로 들리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뭐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빠진 걸 사는 게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뭐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요즘 대치동에 뭐 미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안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좋다고 합니다.
근데 사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매수를 하려면은 보통 그래도 그 부동산 중개소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얘기 듣다 보면 혹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오히려 중개소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려면 가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지 마세요. 아, 가지 마요? 네. 그럼 가지 어떻게 마요. 내 물건을- 의사결정을 내릴 때까지 가지 마세요. 아, 내가 어느 지역에 사겠다, 얼마에? 얼마에. 의사결정을 확고하게 내리기 전까지 가서 알아보지 마세요. 임장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단어 자체도 싫어하는데 그 완전히 반대인데요. 보통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임장이 필수라고 얘기하는데. 입지를 얘기하니까 결론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입지에 따라 그거 때문에 사고 팔고가 결정이 되니까. 네. 가보면 근데 다 좋아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상 자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막 오늘 오전에 비 엄청 왔잖아요. 네. 비 맞으면서 막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막 그렇게 해. 그러면 아, 내가 힘들게 왔는데 그래 이거 좋은 걸 거야.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스스로 설득해요. 그러면서 마치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고 할 때는 책상 안에 앉아서 그냥 고민하세요. 그래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고민하세요. 그 뭐죠? 그 부동산 시세 온라인에 네, 나오는 정보도 것들. 보시고 실거래가도 보시고 혼자 이렇게 그 뭐가 오는 건지 이렇게 고민하세요. 절대 부동산을 남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동산의 참여자들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참여자들이라고 하면 뭐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그다음에 뭐 분양을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 아니 그분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컨설턴트 필요하고 상담하고 필요하고 저희가 합법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최종 의사결정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한 가격을 이렇게 미리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거보다 낮은 가격이 있는 거는 찾는 건 괜찮은데 가서 얼마 정도 하냐 그렇죠. 이게 시장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바로 이제 엮이는 거예요? 사장님 요즘 어때요? 이러면 안 되고요. 사장님 저 이거 5억에 사러 왔습니다. 아 그거 뭐 6억이에요. 그럼 야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잠깐만. 금매 하나 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서 그냥 사장님 어때요 그거? 야 사장님 그거 안 빠져. 사모님 안 빠져. 6억 5천이야. 그건 6억 그랬잖아요. 6억 5천이요. 그러면 근데 5천 저렴한 거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가서 첫 마디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이 정도 해서 얼마 이하짜리 나온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겸손하게 할 때가 필요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전문가처럼. 그걸 보일 때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전문가처럼도 좋지만 어쨌든 자기가 살려는 아파트에 공부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근데 공부가 스스로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어느 지역에 요 정도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매수 기준을 가격 기준을 정하려면은 이제 거래되는 실거래가의 어떤 뭐 최저가 정도를 예상하고 그리고 가면 될까요? 그런 것들도 예측하시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거래량에서 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서 되겠다. 타이밍을 먼저 그렇죠. 확인하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레인지를 갖고 그러니까 범위를 어떤 상한선을 갖고 이제 가셔야죠. 근데 저희는 너무 이렇게 그냥 가세요. 그렇죠. 너무 가서 사장님 요즘 어때요? 한 몇 군데 돌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어때요? 뭐 그러면 차 한잔 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건 이제 부동산을 이제 우리가 발품 판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데 발품을 팔수록 좋은 걸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뭐 온라인으로 이제는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매수 타이밍도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가야겠네요. 그럼요. 예. 재미난 게 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방송도 많이 나오고 잘 보면 뭐 한 채로 뭐 20채가 됐어요. 뭐 난 부동산 부자로 자유가 됐어요. 뭐 월세로 제가 얼마 받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잘 들어보면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했다.
내가 현장도 많이 가고 부동산 내가 업도 스스로 하고 난 시장을 잘한다. 엄청 공부했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천만의 말씀. 그게 공통점이 아니고요. 전부 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했던 일이군요. 시장이 어려울 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20채 되신 거예요. 지금은 그 단계하고 지금은 상황이 틀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그때처럼 다녀서 뭘 얻을 게 아니에요. 결국엔 그분들도 웬을 잘 찍은 것 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네. 근데 그분들은 자기 실력처럼 얘기하는 거죠. 마치 그냥 2013년도 바닥 찍을 때 내가 샀는데. 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가지고 거래량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그 다음에 적정한 그 가격대를 먼저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나가는 게 이제 유리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보면 되겠네요. 그 가격대도 산정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수준은 여기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갑자기 너무 좋아 보여서 이게 내 수준보다 높여서 갑자기 뭐 영혼 대출 받고 부모님한테 꾸고 부모님한테 껐다가 지금 세무조사 당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부터 이렇게 점검하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럼. 네. 이러한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까지 한국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재테크 이 수단으로서 이 부동산 투자가 유효하냐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많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돈을 벌었을까? 부동산으로. 이유는 뭐냐면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서 오르는 건 돈 버신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전부 다 탈락이에요. 대부분. 그냥 내 집을 살고 있는데 내 집 올랐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팔 수도 없고. 팔아서 이사 가요. 그럼 그 집 다 올랐는데. 그래서 부동산으로 진짜 돈 번 사람들은 야야 그 김 과장 거기 반포에 집 사서 그 살고 있는데 돈 벌었잖아. 근데 그분은 사실 돈 번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낫죠. 없는 것보단 난데 사실 진짜 돈 번 사람은 2주택자 이상들. 다주택. 네, 다주택자. 근데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벌기도 힘들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막 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뭐냐면 사면 일단 언젠간 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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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죠. 주식하고 뭐냐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산 시점보다 가격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걸 꼭 투자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주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목적, 내 집을 해지하는 목적에서는 집을 한 채 정도는 언제를 고민하셔서 꼭 투자하시거나 사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이제는 아무 때나 사는 건 아니고 이제 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 강조하죠. 근데 이 언제라는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사람의 심리의 특성상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경우에는 진짜 몇 년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막 조바심이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스스로 뭔가 그럴 때 옆에서 이게 오를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듣고 하면은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거래량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이게 내 집 마련이라든지 어쨌든 집을 투자로 하거나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 이걸 제가 비유하자면 스트라이크 없는 야구?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보통 타석에 들어서면 스트라이크 3개 하면 아웃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근데 투자는 여러분 스트라이크 없는 야구입니다.
계속 기다리셔도 돼요. 언젠가는 때가 와요. 어제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를 2017년인가요? 어쨌든 이런 시점부터 샀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얼마 됐느냐. 수익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사면. 네, 네. 기다려서 샀었으면, 떨어질 때 샀었으면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공을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집이 약간 고민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집은 약간 또 주식 투자하고는 다른 관점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으면 집을 또 투자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집도 기다리면 된다. 네, 그러면 그때 건매물도 나오고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이게 제일 힘든 게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잘 기다려요. 한 8, 90%까지 잘 기다리다가 주변에서 누가 돈 번 거 보면은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 심리를 컨트롤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투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철학이라든지 사학과 출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깊이 통찰하는. 그 마인드셋이. 그래서 부자가 많지 않은 거죠. 저는 부자분들을, 자본시대에서는 부자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일종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으로 막 횡재해서 부자 된 분들 말고 꾸준하게 부자 되고 마지막에서도 부자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신념, 투자,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뭔가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사람 심리도 일반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오르면 더 오를까봐 빨리 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참 하면 어떤 식의 반응이 오냐면, 야, 그거 신이야? 내가 신이야? 그거 어떻게 해?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일반인이 되려고 저희가 뭐 공부하고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시간 나비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나아지려고.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얻으려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보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일반인은 그렇게 못하니까 일반인은 그냥 아무 때나 사세요. 내 집 마련은 아무 때나 해요.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현실에 맞는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도움은 안 되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장기적 관점에서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주택은 이제 앞으로는 사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주의 개념으로만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일단 보면 자본주의 속성 자체가 돈이 계속 증가하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사실 부동산은 반대로 거기에 유일한 대응 수단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미국의 그런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100년의 수익률이라는 보고서 등을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적으로 준 건 부동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소유라든가 뭐 임대 시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난 집을 안 살 거야 라는 차원의 접근보다도 사실 집을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의 대응 수단 그리고 자본주의 해지 차원에서 저희가 집을 볼 필요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앞으로 빠지면 만약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 거냐면 잘 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는 시장에서 어떤 책들이 많이 팔릴 거냐면 인구 감소한다. 집값은 계속 빠진다. 네. 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어요. 또 이렇게 오를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뭐냐면 이 부동산이 사용 목적으로
매매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구가 줄거나 가구 수가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하고 별개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이런 어떤 투자, 자본의 속성 이런 것들하고 연계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야기하신 게 기다리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제 이 말씀이신데 이 얘기는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적정한 수준의 하락 수준일지 혹은 어떤 분들이 기대하는 정말 폭락 수준의 어떤 그 하락률일지 이거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안 산 사람은 폭락 기다리죠. 뭐 쉽게 얘기하면. 네. 전 투자는 그 예측이 아니고요.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폭락을 예측해요. 그러면 이분은 폭락이 안 오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내가, 조금 뭐 10%를 하락하려고 생각했는데 5%만 하락하면 또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시장의 변화에 내가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자꾸 강조하는 게 대응을 거래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가격에 절대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막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하면 그거는 다 빠진 거예요. 그게 10%든 20%든 50%든 60%든. 그래서 함부로 폭락을 예측하거나 함부로 폭등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전문가들이 가장 유의할 점이에요. 그거를 이제 혹세 우민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맞습니까? 다 틀렸어요. 맞힌 사람 없어요. 폭락과 폭등을 얘기한 사람. 그렇군요. 다만 가격이 변화가 있을 거다. 근데 변화의 방향성이 하락 방향이나 상승 방향이나. 근데 그 폭을 10%다 5% 얘기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고. 왜냐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예측해요? 다만 방향성. 네. 네. 자, 하락하는데 대신 거래량을 잘 보시면서 매수 시점이라든지 내 집 마련 시점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본질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집값 하락을 얘기하면 뭐 저보다 폭락론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집값이 폭락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요. 대신 이제 정도를 얘기하면 그건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수준의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트리거가 될 것이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뭐 이 오프라인 공실률이 높아지잖아요. 장사도 잘 안 되고 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이쪽에서부터 상업용 부동산서부터 이제 뭔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일단 철저하게 내수 시장이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가게가 잘 되고 못 되고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런 어떤 과거의 상황은 크진 않습니다. 어디하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연결이 돼 있냐면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소득 여기하고 관계돼 있어서 만약 거기에서 자영업자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에 안 좋아서 소득이 줄어서 내 집을 팔 때 그러면 가격이 영향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리스크를 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통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과도하게 대출이 많다든지 이러면 이제 폭락이 오겠죠. 네. 근데 한국의 대출 자체가 글로벌하게 비교하면 굉장히 건전한 수준입니다. 규제도 많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이게 리스크가 주택 쪽에 전이되는 것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전 보는 거죠. 잘 되긴 힘들어도 여기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뭐 폭락하고 패닉이 오고 자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적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노후 대책용으로 많이 상가들을 이제 준비하셨잖아요. 상가를 매수하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받기 위해서 혹은 뭐 꼬마 빌딩 뭐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잘 나가지도 않고 또
나간다 해도 좋은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가 같은 거는 이제 절대 분양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가를 분양받거나 사기는 되게 힘든 구간이고 그러시면 당분간은 좀 안 되실 것 같고요. 대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봐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자산가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건전해요. 자본 형성 자체가. 대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수입이 줄겠죠. 내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임대료가 줄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거나 그런 분들이 약간 수입이 감소할 수는 있어도 사실 그 정도로 막 그것 수입이 줄어서 내 집을 팔고 뭐 이런 상황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령 세대들이 사실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또 반대로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저금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저금리 시대고 우리가 운영하는 자산의 어떤 수익률을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통해서 자꾸 과거의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건가요? 부동산도 좀 낮춰야 되나요? 기대 수익률을? 그럼요. 그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저성장으로 가면서 모든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기대 수익률 자체는 떨어지는 거죠. 대신 변동성은 커질 겁니다. 어떤 변동성이요? 가격의 변동성. 막 이렇게 갑자기 빠졌다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저점에 서서 이렇게 막 갑자기 오를 때 사면 수익률이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높았을 때, 시장 평균 수익률이 높았을 때는 빈부의 격차가 크진 않아요. 근데 전체 시장 평균 수익률은 낮아진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빈부의 격차가 커집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시고 집을 마련하시고 이럴 때 이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드라마 중에서 그 옛날 이야기, 1990년대, 80년대 이런 이야기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중에서 어떤 그 화면이 있었냐면 거기서 바둑 두는 학생이 있었는데 바둑 상금을 5천만 원 탑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응답하라 응답하라 1988에 보시면. 근데 거기에 보시면 마을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갑로늘박을 시작합니다. 자, 5천만 원을 뭐 할 거냐. 근데 거기서 은행 다니실 분이 요즘 은행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지만 은행에 넣어놓는 게 제일 안전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인데요? 은행 이자율 한 17%밖에 안 돼. 이러죠.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아줌마가 17% 때문에 거기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뭐냐면 땅을 사라고 합니다. 일산에. 그랬더니 또 옆에서 무슨 소리야? 음마아파트를 사야지. 음마아파트가 그때 5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는 잘 보세요.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수익률의 차이가 났지만 복리로요. 그냥 은행에 넣어뒀어도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면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굉장히 상당한 수익률을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을 사신 분하고 은행에 넣어놓은 분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차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투자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when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예전엔 그냥 아무거나 샀으면 좋았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1등 우량주를 사야 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정말 핵심 지역 1등주, 그러니까 핵심 지역으로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핵심 지역에 사는 거 누구나 잘 알죠. 아는데. 평수 상관없이 가격 없이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살면은 예를 들어서 그 40평대, 30평대 살 수 있는 거라도 그 돈 가지고 17평밖에 못 사도 어쨌든 이 중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거는 맞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냐면 기본적으로 입지라는 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잠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알고 있는 건 가격에 또 포함되고 하고 그걸 굳이 뭐 누가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격 변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언제나. 불편한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지역도 가격 변동이 큰 거하고 안 큰 게 있습니다. 네. 특수한 사정이 좀 있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가격 변동이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하여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가지고 매수의 타이밍을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낮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시점, 그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핵심이겠네요. 그런 고민들을 하시기 시작하면 시장의 변화가 읽혀지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가격을 보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지?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을 보죠. 그래서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아서 가격만 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느껴지죠.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도 거래량을 봐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서 지방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는 사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것처럼 절대 사지 말아야 될 건 없고 지방도 좋은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역이나 내가 거주하고 싶은 동네, 내가 거주해야만 하는 동네를 보시면서 그 지역의 가격 거래를 이렇게 변화를 보시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지방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좀 적어요. 무슨 일부 지역, 뭐 대내광이나 이런 지역들 보면은 변동폭이 되게 뭐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 이런 지역 변동폭이 큰데 지방 일부 지역은 가격 변동폭이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이런 데는 별로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뭔가 습관을 이제부터는 거래량을 중심으로 자꾸 시장을 파악하려는 습관을 갖는 게 일단은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가격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죠. 청약저축 통장을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분양 가격은 다 정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받으면 다 요새는 로또라고 생각하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건 싸니까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경쟁이 워낙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니까. 높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가서 이제 청약홈 가셔서 뭐 조건에 맞는 거 찾으셔서 청약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품이 많이 안 드는 일이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사실은 문제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변화를 이제 보는 거고 유통시장에서 충분히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앞으로 분명한 것은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그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한 그 타이밍만 잘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근데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권은 7주 이상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집값도 이제 하향 추세여서 그런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신호는 이미 나타났고, 그럼 이제 거래량, 그러한 떨어진 가격에서 얼만큼 전내 대비해서 그렇죠. 늘어나느냐,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관건은 집값이 빠지느냐 올리느냐는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단계. 네. 과연 얼마나 빠지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회복되느냐. 어떤 변화로 회복되느냐가 사실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한국 국내 부동산 시장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매수의 타이밍을 그 잡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이광수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